자, 밥 먹으면서 보는 국어.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에 17번에 출제됐던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에 대한 A어의 견해라는 지문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긴 제목보다는 칸트 지문, 뭐 헤겔 지문 이런 것처럼 학자 이름을 따서 A어 지문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지문이죠. 네. 아니면은 뭐 여기 그 바나나 지문 뭐 이런 것처럼 여기 등장하는 귤은 맛있다 라니 충격적인 비유를 따서 귤 지문이나 귤은 맛있다 지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만큼 별명이 많다라는 것은 지문 자체가 난이도도 있고 배워갈 점도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이 지문에서 혹 곤혹스러움을 좀 겪으셔가지고 해설 강의를 찾아 이 영상을 찾아오신 수험생 분이시라면은 또 마땅히 이 영상을 참고 자료로 삼으셔서 학습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번 지문을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6문제짜리 지문이니까 어휘 문제가 있겠죠. 어휘 문제를 좀 먼저 풀고 가고 싶은데, 기분이 좋은 거는 가글의 모든 A, B, C, D, E가 모여 있음에도 여기 1문단에 3개나 있습니다. 예, 아마 17번일 텐데 17번 어휘 문제 먼저 풀어보고 갑시다. 17번.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수색하는, 제시하지, 전파했다, 발산하는, 공개하여. 수색하는, 제시하지, 전파했다, 발산하는, 공개하여. 수색하지, 근거, 객관적 근거를 수색하는 것이다 아니고요.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B가 답일 것 같네요. 주장을 전개했다여야 될 것 같은데 전파했다라고 말을 바꿔놨네요.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애 발산하니라고 써 있었죠. 발산하는이 아니라 촉발하는이어야 될 것 같은데 발산하는이라고, 네, 이런 말을 좀 바꿔놓은 것 같고요. 마지막에 공개하는이었을 텐데 새로운 사고를 공개하는 성구적, 공개해 준 성구적인 면이라 이도 아니네요. 네, 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처음에 답일 거라고 생각했던 B,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어예요? 저기 내놓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2번 제시하다가 답이네요. 17번의 답은 2번. 네, 전 이렇게 지문 독해 자체에 뭔가 유기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어휘 문제들은 다 이제 다섯 개짜리 어휘 문제든 한 개짜리 어휘 문제든 보통 풀고 가는 편입니다. 자, 진짜 시작.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전통적인에서 아무 감흥도 없이 내려가신 분들은 그냥 조금만 찌릿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어떤 새로운 게 나올지가 중요한 거지, 전통적인과 새로운의 통시적 대비가 막 엄청난 핵심은 아니니까요. 그냥 뭔가 나오겠구나 정도로 그냥 툭 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근데 혹시나 혹여나 아무런 기분이 안 들었다, 그냥 시작 이런 느낌으로 뭔가 들어가셨으면은 그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뭐였을까?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 도덕 용어가 선, 올바름 이런 거래요. 아, 그렇겠네요. 뭐 이제 도덕과 관련된, 뭐 가치 판단과 관련된 뭐 나쁘다, 좋다, 선하다, 악하다, 올바름 이런 게 다 도덕 용어겠네요. 이 지문의 정의에 따르면.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렇구나. 그러나 그러면은 역시 뭔가 우리가 뭐 매너 있게 국어 공부하다 보면은 전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새로운 게 뭘 했다, 이런 식의 보완이 되는 시간의 흐름, 절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가 새롭게 등장하고 보완이 되고 관계를 짓는지를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지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가 뭐겠습니까? 그에 대한의 그. 네, 그렇죠. 이 주요 주제,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죠. 뭐에 대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러니까 도덕 용어에 들어가 있는 말들을 객관적으로 뭔가 파악해가지고 옳고 그른 걸 이제 딱 나눌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찾고자 했는데 그게 그에 대한인데,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해서 만족스러운 답은 객관적 근거를 찾은 상황, 객관적 근거를 찾았다 이런 거일 텐데 못 찾았다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답을 못 찾아버렸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윤리학은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옳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게 그른 것인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러한 상황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등장했다라니까 이 후행하는 문장에서 등장하는 견해나 학자 따위의 내용들은 반드시 전에 있는 내용을 뭐 부정하든 보완하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내세우는 내용으로서 등장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뒤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앞에 내용을 그냥 뭔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가 나왔고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시다 보면은 특히 이런 내용의 추상성을 직접 뚫어야 하는 지문일 경우에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봤던 표현이네요. 도덕 문장. 도덕 용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런 단어였는데. 근데 그러면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 도덕 용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진리적 합성, 즉 참토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 그럼 이거 뭐가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없다라고 한 거네요. 뭔가 이런 문제 상황이 있어가지고 A어가 툭 튀어나와서 사실 툭 튀어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 학계 속의 인물이셨을 테니까 AJ A어라는 학자분이 실존하신 인물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딱 등장해가지고 야 그런 거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그런 거가 뭐지? 뭐가 없다고 한 거죠? 참도는 거리를 쓰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가 연결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뭐야 A어가 그럼 뭐가 없다고 한 거지? 지금 문제 상황은 옳고 그른지 판정하고 싶은데 객관적 근거가 없어 라는 거였는데 A어가 그럼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던지고자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 줄줄줄 푸니까 뭔가 사고 과정이 번잡스럽고 굉장히 사후적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좀 당연한 상황이에요. 이제 앞에서 뭔가가 문제라고 하고 뒤에 나온 놈이 그래서 뭐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뭐가가 뭐지? 얘가 지금 뭘 없다고 한 거지? 문제 상황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은 사실 그 전에 나온 상황을 뒤에 나온 문장에 연결하면서 읽고 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고방식이거든요. A어가 지금 옳고 그름, 객관적 근거. 네. 사실 옳고 그름, 객관적 근거에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예, 동치면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도 부정돼 버리니까. 네. 이 객관적 근거를 통해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해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었다. 윤리학에서는. A어가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한 여기에서 참 또는 거짓에 해당하는 게 뭐지? 만약에 A어가 야 옳고 그른 거 원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못 따지는 거야. 라고 말해도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순간 오독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게 중요하죠. A어도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용어가 쓰이는 건지 도덕 문장이 뭔지 아직 저희가 잘 몰라도 여기서 A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뭐가 없다 그런 거야? 근데 옳고 그름 자체를 참 또는 거짓, 옳으면 참, 그르면 거짓 이래가지고 옳고 그름 자체를 부정한 건가? 이건 직관적으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더 사고를 확장하지 않아도 그럼 A어가 부정한 거는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 이런 거 없어라고 얘기한 거겠구나. 네, 설명이 굉장히 좀 장황했습니다만 사실상 1문단에서 잡고 들어가야 될 건 이거죠. A어가 객관 도덕 용어라는 말과 도덕 문장이라는 말의 관계를 직관적으로는 뭔가 둘이 선명한 연관성이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그 두 관계를 두 단어의 관계를 이 지문에서 아직 해명해주지 않았으므로 저희가 함부로 억측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둘이 쓰인 도덕, 네 이것만을 잡고 도덕은 not 객관,
이라고 말한 것일 것 같다 라는 거를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형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지금 참과 거짓을 따지려고 하는, 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참과 거짓으로 나누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옳고 그른 것은 있으나 참과 거짓을 원래 못 따진다. 옳고 그른 거에 관한 문장은, 예, 야, 참 또는 거짓, 진리적 합성, 객관적 근거 다 똑같은 말이지, 다 똑같은 말이고 그런 거 원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시작이 아마 합리적인 독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서 약간 잠깐만 정리해놓고 갈까요? 네, 이런 건 시험장에서는 꼭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사고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한번 써놓고 갑시다. 그럼 A어가 없다고 말한 이 참 또는 거짓, 참 or 거짓, 진리적 합성, 이 두 개가 동치라는 거는 그냥 진리적 합성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비추어서 당연합니다. 네,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건 참 올 거짓을 따질 수 있다라는 말로 지금 이 지문에서 도입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객관적 근거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추측, 그러니까 예측이나 의심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대입해서 마치 수학에서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 논리가 뭔가 정합적인지 한 번쯤 굴려보시고 충분히 괜찮은 것 같으면은, 억측이 아닌 것 같으면 이 뭔가 의심한 상황, 뭐 추론한 상황을 가지고서 뒤로 내려가는 것이 국어 독서를, 네, 굉장히 물리적인 힘 있게 내려가는 방식이겠죠. 네, 객관적 근거. A어는 그리고 객관적 근거에 들어간 이 객관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서 도덕은 그냥 안 객관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토크쇼 한번 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뭔가 읽고 나서 이렇게 딱 제시한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런 견해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뭔가 앞이랑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사후적이지 않느냐. 자, 여기서 항변을 잠깐만 하면은, 이게 만약에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 성질이 뭐야? 라고 제가 어떤 학생에게 딱 까놓고 물어봤더니, 아, 성질이요? 진리적 합성이요. 이 지문에서 언급된 이 성질, A어가 말한 성질이요. 그래,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객관적 근거와 연결을 안 시키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의 질문의 의도가 아니죠. 진리적 합성은 뭔데요? 성질이요. 아, 만약에 A어의 견해로 이 글을 그냥 그렇게 열어버리고 싶었으면은 이 글이 앞에서 전통적인 윤리학이 어떤 문제를 겪어서 A어가 이러한 상황을 제기했다라는 이 선행 맥락을 제공해줄 근거가 전혀 없죠. 만약 A어가 진리적 합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들고 나타났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지문 전개의 유효한 흐름이 나타나면 사실 이 지문은 앞에 전통적인 윤리학이고 자시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이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 가려버리고 있는, 요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하면서, 네, 이 풀이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도. 그러므로 전통적인 윤리학과 A어의 견해가 마땅히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데, A어가 지적한 부분이 참과 거짓이라는 것이 옳고 그른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A어는 지금 객관적 근거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객관적 근거를 못 찾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참과 거짓이라는 이 진리적 합성이라는 특성 자체가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랑 똑같은 말이겠구나. A어는 그게 없다고 말한 것일 것 같은데, 예,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기, 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네, 어떻습니까?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또 매력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이 지문 좀 뚫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내려가 봅시다. 뭐야, 기억이 됐네요. 근거. 자, 봅시다. A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아니겠네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안 갖는다고 얘기한 게 위에 바로 나온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은 어떻다는 거야?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뭔가 두 가지 나오고 있네요. 보기 쉽게 매기면서 갑시다.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1번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2번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거나 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라고 하면은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겠네요. 다시 말해, 여기에서 동치로 처리되어 있는 게
예, 도덕 문장은 정의를 통해서 뭔가 참고시를 따를 수도 없고, 검증이라는 말이 여기서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에 대해 들어온 표현이므로 검증한다라는 말이 참과 거리수를 따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게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라는 말이니까, 네, 1번을 방금 얘기했죠. 도덕 문장은 정의를 통해서 참거리를 따를 수도 없고 경험적으로 관찰해서 참거리를 따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그렇겠죠. 도덕 문장은 에이어의 견해에 따르면 정합적이래. 진리적 합화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에이어의 견해가 아니네요. 네. 기존에 원래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분석적이지는 않다. 다시 말해, 이 도덕 문장이라는 이 문장의 이 정의를 따져가지고 이 단어의 뭐야, 왜 여기를 1번을 쳐놨어요?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 여기까지 쳐야죠. 문장 내 단어들의 정의를 따져가지고서 참거짓인지를 논의할 수는 없다라는 게 원래 학기에 있던 얘기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냥 어렴풋하게 예측하기로 사람들은 아마 경험적 관찰로서 어떻게 도덕 문장을 보일 것인지 따지고 있었을라나? 원래 단어의 정의는 원래 안 돼라고 하는 게 기존의 논의였으면, 자 일단 봅시다. 그런 거는 너무 넘어가면 또 이제 상상이 되기 때문에 국어 시험장에서 상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지문이 하는 얘기만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머릿속에 램이 좀 안 달린다, 난 램이 빵빵해, 약간 이런 느낌이시면은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이제 국어 영역이기 때문에, 자 선은 A다로 넘어가 봅시다. 예시를 들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맥락은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참거짓을 따를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이유로 참거짓을 따를 수 없어요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죠. 선은 A이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려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란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선은 A이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선이라는 게 A 속에 들어가 있든, 네, 선이 A를 내포하고 있든, 결국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둘은 어떤 관계구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아이패드라는 이 기기는 태블릿 PC이다 라고 하면은 아이패드가 태블릿 PC에 속하고, 뭐 다르게 말하면은 아이패드 자체로 태블릿 PC라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가 관계가 있는 걸 텐데, 근데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 네, 그렇죠. 이 순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선은, 야 선이 선이지, 선은 뭐지? 선이 뭘로 구성되어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선은 A다라는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네, 지금 도덕 문장에 대한 예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 용어와 도덕 문장의 관계도 해명해주고 있네요.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쓰인 문장이고, 예, 그러므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일 것이고, 그러므로 A어는 옳고 그름을 지적하진 않았을 것이고,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참거짓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처음에 예측이 아마 들어맞은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또 경험적으로 뭔가 보일 수도 없다는 얘기가 바로 찰싹 붙어서 나오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네, 저는 방금 이걸 보면서 선은 A다가 도덕 문장인데 그러면은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도덕 용어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깔면서 보고 있어가지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또 읽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영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제 뭔가 말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또 조금씩 따라와 주세요. 네.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근데 당연하죠. 선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관찰하겠습니까?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지문의 필자가 경험적 관찰, 경험적으로 관찰한다, 감각으로 검증한다. 검증한다라는 말은 이 지문에서 참거짓을 따진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 네, 경험적 관찰이 곧 감각이다 라는 말을 은근슬쩍 전제 속에 동치로 처리해놨다는 것도 잡아주고 갑시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알아내는 게 경험적 관찰로 알아내는 거고, 경험적 관찰로 알아내는 게 감각으로 알아내는 거고, 저 동치 처리 자체가 또 납득도 되네요. 저게 이제 서로 똑같은 말이다 라고 써놔도 직관적으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그러면은 A어의 견해에 따르면은 모든 이 검증 가능한, 여기서 하나 더 이어붙이는 모양이죠. 검증 가능. 네,
검증 가능한 모든 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들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인데 지금 이 도덕 용어가 쓰인 도덕 문장들은 전부 다 네,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할 수도 없고 원래 그렇게 우리가 기존의 논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들 하고 경험적 관찰을 의해서 추상적인 걸 검증할 수도 없으니 아니 이거는 완전히 이 진리적 합성에 어긋나는 거다.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은 A호의 말에 따르면은 당연히 그러면 객관적 근거를 갖지 않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기존 윤리학이 찾고자 했던 객관적 근거, 검증 가능함 이런 거는 도덕 문장에서는 원래 없어 라고 얘기할 만한데요. 그럼 도덕 문장은 뭐 이 지문에서 약간 이러고 끝나는 건 아닐 테니 다음에 뭔가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올 텐데 진짜 안 가질 만한데요. 만약에 A와의 말이 참이라면요. 자 넘어가 봅시다. 도덕 문장은 자 3문단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 타인의 감정을 촉발하는 정서적 의미.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면은 A어는 지금 진리적 합성을 부정하고 참거짓 따지는 걸 부정하고 이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는 게 뭔 얘기야? A는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계속 두 가지로 쪼개면서 앞에서 두 가지가 처리가 됐어야지 뒤에 두 가지가 안 버겁게 밀고 들어오는 형식의 지문이죠. 또 깔끔하게 읽어봅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응?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말하고 두 가지 용법 중에 자 지금 A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문의 흐름을 보면 이래요. 지금 A어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덕 문장은 이게 객관적이지 않아. 도덕 문장은 객관적이지 않아. 대신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해. 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감정 표현한다는 게 뭐지? 이게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꼬아버립니다. 감정 표현을 갖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1, 2문단이 마무리가 되고 너희가 오해를 하게 돼. 오해. 객관적.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고 객관적 근거를 갖고 검증 가능하고 그런 오해를 해.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은 이래서 그래 라고 얘기한 다음에 도덕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네,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용법 첫 번째가 감정이네요. 그러면 A호가 설마 자기 의견이 자기가 객관적이지 않고 감정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오해를 한다고 객관적이라고 오해를 한다고 말한 이 대목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용법이 오해의 원인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자기 건데 분명히. 자 읽어봅시다. 지금 이거 약간 급진적이죠 독해가.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네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 뭐예요?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 도덕 문장이 아니란 소린데. not 도덕 문장. not 도덕 문장.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맞네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핑크 중요하니까 이거 약간 이 지문의 핵심 키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감정을 표현하는과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쪼개놨는데 결국 이 사실을 얘기하는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도덕 문장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 문장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들고 짚고 있어가지고 not 도덕 문장.
도문이라고만 쓰겠습니다. not 도문. 그래서 not 도문이기 때문에 진리적합성. 진리적합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오해. 자, 다시 보세요. 지금 근데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지문의 전개를. 네,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A어는 처음에 객관적인 게 이 도덕 문장은 검증 가능성, 이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검증 가능성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말인데 진리적 합성 없어. 예, 참거진 못 따져.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오해를 해 사람들이. 도덕 용어에 대해서 오해를 해. 그래가지고 너희가 자꾸만 도덕 용어가 쓰인 문장들을 가지고서 객관적이라느니 진리적 합성을 지닌다느니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실을 기술해. 근데 사실을 기술하면 진리적 합성이 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 문장이 애초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네, 도덕 문장도 아닌데 도덕 용어가 쓰인 문장일 뿐인 이게 오해의 원인이겠네요. 그러면은 A어가 도덕 문장의 유일한 의미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던 이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만이 A어가 이야기하는 도덕 용어의 표현적 용법만이 A어가 이야기하는 도덕 문장이겠네요. 네, 읽어봅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여기까지 읽었죠. 반대로 그 문장이 도덕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게 뭡니까? A어의 도덕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A어의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한 문장일 뿐이고, 그게 아마 표현적 용법과 똑같은 말일 겁니다. 두 가지 용법 중에 자기는 표현적 용법이 유일한 도덕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이 지문의 흐름일 거니까요. 왜냐하면 나머지 한쪽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의 용법일 뿐이니까 이는 도덕 문장이며, 맞네요.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A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감정을 왜 담을까요? A어에게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일 뿐이겠죠. 예, 사실 기술 이런 걸 할 수 없는,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네모 한번 쳐볼까요? 아니야. 꼬불로 합시다. 꼬불. 지그재그. 기술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이네요. 사실. 도덕 문장은 사실을 기술할 수 없어요. 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고 감정을 표현할 뿐이므로 사실을 진술해서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그런 문장들은 도덕 용어가 쓰였더라도 그것 도덕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덕 용어가 쓰였다는 걸로 도덕 문장처럼 보이니까 오해를 할 뿐인 거죠. 네. 그럼 이 위에서 어디까지 또 처리가 됩니까? 여기 위에서 검증 가능하다라는 걸 사실을 진술한다는 거고, 이거는 감정 표현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거죠. 그럼 감정 표현 주체로부터 종속된 것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가? 대우잖아요, 대우. 감정 표현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것을 표현할 수 없다. 네. 독립의 반대항이 종속이라고 생각하면 종속적인 것만을 진술할 수 있다 라는 문장과 이 문장은 대우 관계를 맺으니까, 그럼 종속적인 것만을 기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치. A어의 도덕 문장은 종속적인 거, 감정만을 기술할 수 있다. 네, 종속적인 것은 감정, 도덕 주체로부터 종속적으로 존재하는 감정만을 기술할 수 있는 거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사실은 기술할 수 없다. 근데 그건 동시에 뭐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예, 객관적인 거네요. 객관적인 근거. 이 지문은 가글은 이렇게 뚫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A어의 도덕 문장은 순수한 감정 표현일 뿐이고, 다른 사실이라든지 객관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개입되는 문장이 애초에 아니네요.
처음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에서 이렇게까지 또 확장이 되어 온 것이죠.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 이는이라는 것은 에이어의 이 도덕 문장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받아오는 것이죠. 앞에 등장한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에이어가 부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 기본 가정은 뭐겠습니까? 이 기본 가정이 바로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윤리학이 어떤 근거로 도덕 문장이 참것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 객관적 근거. 기본 가정 자체가 객관적 근거가 있다라고 믿는 거네요. 이거 그런 가정을 부정했어요. 에이어는 애초에 못 따져 이러고 그게 기본 가정일 거고 그걸 부정해버림으로써 에이어는 도덕 문장을 그냥 참거릿의 문제로부터 그냥 완전히 격리시켜 버렸네요.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줬겠네요. 당연히 원래 도대체 참거릿을 어떻게 따져야 되나 라는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 논박하고 명쾌한 해답을 못 내고 있었는데 에이어는 야 그런 거 원래 없어 라고 무자르시 딱 잘라버린 거니까 선구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면이 있네요. 자, 이게 바로 가글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라고 얘기해놓고 도덕용어를 두 가지로 쪼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자기 거, 두 번째가 남의 거라서 내게 맞고 니께 틀려 라고 얘기하는 이 전개가 상당히 에이어의 견해와는 약간 무관한 것처럼 생겨서 여기서 이렇게 이거 에이어 거고 에이어가 뭐라고 생각한 걸 텐데로 이해 붙이는 건 과정이 굉장히 뻑적지근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나온 표현, 심지어 제가 1문단에서 보여드렸던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참과 그 거짓과 옳고 그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옳고 그르다는 게 이 지문에서 어떤 의미인 거지? 이런 식의 사고를 뭔가 탑재해서 뭔가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셨으면은 이 지문을 처음 읽으시면서는 굉장히 뭔가 거기서 난항을 겪으셨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왜냐면 시간 압박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거 독서 세 지문 중에 마지막 지문이잖아요. 네. 앞지문을 거르고 넘어오신 게 아니시라면은 분명히 거의 마지막 부분에 풀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에이어가 자신의 견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나글에서 뭔가 이어집니다. 뭔가 이어지는지 봤더니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학의 특정 견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가 바로 에이어일 것 같은데? 에이어일 것.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나글. 자, 지금 밥 먹으면서 보고 계시죠? 사실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보는 국어인데 제가 밥 먹으면서 2배속으로 제 영상을 봐봤더니 체할 것 같더라고요. 말이 너무 빠르고 그래서 설명을 약간 좀 부하게 만들더라도 장황하게 좀 연장시키더라도 약간 좀 친절한 영상을 만들자라는 모토로 약간 좀 촬영하는 톤을 좀 여러 번 영상을 찍으면서 조정해보고 있는데 낙을 시작해봅시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 A일 것 같아요. 위에서 나온 윤리학의 특정 견해, 윤리학의 보편적인 견해를 까고 나온 특정 견해에 대한 글이 가글인데 특정 견해 사실상 A의 견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정 견해에 대해 새로운 얘기를 하려면은 뒤에서 새로운 견해를 꺼내와야 되는데 이거 가나형 지문인데 무조건 이게 A일 것 같아요.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고 한다. 이거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명제 기본 개념이라고. 혹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수능 평가원의 글에서 전건 긍정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글이 사실 벌써 거의 3편째거든요. 유명한 글들만. 네, 그래서 전건 긍정식 그냥 지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글들만. 그래서 저는 그 배경 지식으로서 이제 너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영상을 촬영해 두었는데 만약 본인이 아직 뭔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그분이 좀 뭔가 내가 고일 수학으로서 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뭐 쉬운 내용입니다. 이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전건 긍정식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전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P이면 Q이다. 그리고 P이다.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다. 네,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황에서 P이다가 참이면은 결론으로는 Q이다도 자동으로 참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건 긍정식이에요. 전건을 긍정했을 때, 이 후건, 이 Q가 가정과 결론에서 결론이 자동으로 참이 되는 이러한 도식을 전건 긍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네, 뭐 아직 혹시 납득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갑은 배가 고프면 항상 밥을 먹는다
라는 어떤 P이면 Q이다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실제로 갑이 배고프면 항상 밥을 먹는 거죠. 근데 P이다 라가 참이라고 합니다. 갑은 지금 배가 고프다. 갑은 배가 고프다. 이게 지금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전제. 갑은 배가 고프면 항상 밥을 먹는다. 갑은 배가 고프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참이면 결론, 다시 말해서 후건은 자동으로 참이 되겠죠. 갑은 뭐 하겠습니까? 갑은 밥을 먹겠네요, 이제. 네. 갑이 밥을 먹지 않으면은 갑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다라는 저 전제가 참이 안 되니까 애초에 참이다라는 가정이 어긋나잖아요. 두 가지가 참일 때 후건이 참이 되는 건데 여기서 후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론이 후건이에요. 두 개가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가정과 결론, 전건과 후건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후건이 자동으로 맞는 말이 된다라는 게 전건 긍정식이니까요. 자,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자, 여기까지 그냥 배경식 설명이었어요. 다시 나글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를 까야 되는데 논리학에 대한 배경식으로 전권 긍정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럼 전권 긍정식에서 어떤 의문이 제기되고 A여가 욕을 먹을 것이다 라는 어떤 너무나도 당연한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자, 이게 뭡니까? 목소리 좀 낮출까요? 이게 바로 A여의 견해인데 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죠. 네, A여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도덕 문장이. 아니요, 더 가죠. 감정의 태도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어갑시다.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엥? 자, 예시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 주네요.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손을 하는 감정을 표현한다. 그런가? 그렇죠. 네. 귤은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영상의 발화자인 제가 귤은 맛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어떤 사견을 내비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귤 맛없지. 뭐가 귤이 맛있어. 귤은 맛없다. 그렇네요. 화제의 선호를 표현하네요. 이 귤은 맛있다라고 말하면 화제의 선호를 표현해 버리네요.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제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네요.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여기에서 이 영상의 발화자인 제가 만약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알게 뭐람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버리네요. 이에 전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가령 귤은 맛있다처럼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그렇네요. 화제의 선호를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로 두 개가 내용이 갈려버리네요. P이면 Q이다의 P에 들어간 P와 P이다의 P에 들어간 두 귤은 맛있다라는 내용이요. 전권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 P면 Q이다의 P대의 참, 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자, 그럼 A여가 어떻게 욕을 먹고 있겠어요? 네, 그렇네요. A여, 네 말이 참이라면 만약에 뭐뭐이다라는 지금 선은 A이다처럼 뭐뭐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무엇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오로지 감정만을 표현한다면 그럼 전권 긍정식이 깨져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게 바로 위에 나온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전권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이거 약간 좀 끊어서 읽어볼까?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은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뭡니까?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거잖아요. 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근데 우리가 지금 A여 까는 입장에서 이거 뭔 얘기입니까?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이 타당하다는 말 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당하다는 말이 일상 언어로서도 그냥 당연히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정합적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냥 뭐 다 비슷한 말로서 쓰일 수 있는 타당하다인데 여기서 타당하다, 이 반드시 타당한 전권 긍정식에서 쓰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권 긍정식은 원래 타당해요. 근데 A여가 지금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문장이라는 견해를 제시했고 그 견해를 전권 긍정식에 도입할 경우 전권 긍정식인 이 문장 If 표절 bad, then 표절 help bad, 표절 bad 따라서 표절 help bad 이거 있잖아요. 요거가 원래 전권 긍정식으로서 맞는 말이어야 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만 타당해 보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의 이 진의겠죠. 예. 저는 이제 문장의 의미라고 표현합니다만,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써있지만은
그냥 당연히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라는 게 이 문장이 진짜 의미가 아니라 A어 이 녀석 때문에 직관적으로만 타당해 보이게 됐다. 영어로 따지면 뭡니까? 또 영어 연습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찌릿하고 느끼실 거예요. 이분이 seems like 아닙니까? seems like? 만약에 영어의 이 서술자가 뭐가 나는 뭐라 생각하는데 다르게 생각할 경우에 그건 seems like 뭐일 뿐이야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반대말이 단지 뭘로 보일 뿐이다 라고 깔 때 쓰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타당해 보인다. 예, 표현이 약간 좀 중언부언했습니다만 결국 나오는 말은 이거죠. 지금 원래 전권경식 원래 타당해. 원래 타당. 근데 A어의 견해, A어의 도덕문장. 이렇게 조금 예쁘게 쓸까요? 제가 지금 한 손에 태블릿을, 한 손에는 이 스타일러스를 이걸 이렇게 들고서 지금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글씨가 아까부터 원래 타당. 이 글이 이렇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원대 타당처럼 보이네요. 원래 타당. 네, 원래 타당한 게 있고요. 근데 도덕문장 이게 뭐예요? 전권긍정식이죠. 근데 도덕문장 by A어. A어가 말하는 도덕문장을 갖다가 도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변해요? 직관적으로 타당.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실? 네, 타당 X. 핑크색으로 쓸까요? 원래 타당해 보이던 원래 타당함으로 당연히 타당해 보이는 놈이 직관적으로만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게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근데 A어 녀석 때문에 타당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A의 도덕문장에 대한 견해대로 만약 저 표절은 나쁘다라는 도덕문장이 감정만을 표현했다면 네가 표절을 하다니 이런 감정만을 표현하는 문장이라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A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권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권긍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게 약간 근데 그 자체로 너무 이상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 논리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표절은 나쁘다, 표절은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아니 전권긍정식 안에 넣었을 때 너무나도 약간 좀 기분이 좋은데 딱 뭔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어떤 도구로서 전권긍정식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P면 Q이다와 P이다 사이에 이 A어의 견해가 끼어들면서 사이는 이 간극 때문에 뭐 하나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해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덕문장을 포함한 전권긍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할 때는 말이 안 돼라고 갑자기 전권긍정식 타당성을 부정해버리거나 전권긍정식은 사실상 놀랍게도 예외적으로 도덕문장은 포함할 수 없어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던가. 이거 문제 아니냐? A어 이 녀석아, 너 때문에 이 감정이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전권긍정식이 깨졌어. 너는 원래 타당한 거를 직관적으로만 타당해 보이게 타당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 이 쟁점에 대해 그러니까 이 지문의 구성은 완전하게 인문학, 철학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개념들이 튀어나와서 그렇죠. 논리학 내용도 섞여 있는. 근데 이 지문의 전개 자체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혹시 그 이중처분법 지문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중처분법 지문? 그건 사회 지문이라서 굉장히 그게 좀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라서. 근데 이 지문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문의 내용상 전개, 그러니까 흐름도요. 이중처법 지문을 보면은 이런 전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지롱.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나온 문제를 없애기 위해 뒤에서 나오는 어떤 후행 내용이 그것을 보완하거나 해결하는 구조. 네. 근데 여기서도 A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들아 그 문제는 원래 없어 라고 해결이 아니라 약간 소거를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 몇몇 논리학자가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 행크스가 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볼게 라고 들고 나선 입장이겠죠. 여기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A어와 전권긍정식 사이의 모순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 모순.
이런 모순 상황, 이 문제, 논리학에서 제기한 의문, 이거에 대해서 행크스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에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겠지. 에이어가 기존에 전통적인 윤리학이 다루던 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 정도 예측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일관적으로 여기서 행크스가 도입되는 거에서 또 그 행동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일관적인 독해입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보면은 행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꺼내왔을 텐데 라는 느낌으로 읽어보는 것이죠. 자,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렇죠? 네. 표절은 나쁘다. 표절 is bad. 표절은 곧 나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건데.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위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건 뭡니까? P이다일 때든 P면 Q이다일 때든 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도덕 문장으로서 문제가 생길 때든 생기지 않을 때든 뭐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을 거고요. 위의 문단을 그렇게 꼼꼼하게 읽고 내려왔으니까.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판단적이다. 판단적이라는 게 뭐야?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아, 그러니까 표절은 나쁘다라 그러면 나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하니까 그 문장은 판단적이라는 얘기네요. 나쁘다는 속성을 부여한다라는 점에서 속성을 부여하는 게 판단적인 거니까 판단적인 문장이다. 아, 약간 노이로즈 걸릴 것 같다. 네, 뭐 학술적으로 엄밀한 개념 아닙니다만 게슈탈트 붕괴에 시달리시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아, 그렇다고. 자, 이게 중요하네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거 누구랑 반대예요? A요. 이거 찌릿하고 느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에 참 거짓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처음 풀 때 못 느낀 거와 공부할 때 천천히 읽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공부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셨을 때는 반드시 이 정도는 느껴주셨어야 해요. A어는 지금 야, 도덕 문장 참고짓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고짓 없고 감정만 표현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행크스가 나타나서 no. 도덕 문장도 다 포함해서 판단적인 문장들은 죄다 참거짓을 할 수 있어 라고 도덕 문장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도덕 문장에 참거짓을 따를 수 없고 감정만을 표현하면서 나타났던 전권 긍정식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지는 문제를 행크스가 해결하고 있는 지금 그림입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참거짓을 따를 수 있겠네요.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판단적 본질을 가지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근데 그게 약간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권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럼 이 위에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런 게 A어의 견해만을 고수할 때는 전권 긍정식으로서 기능할 수 없었는데, 네. 왜냐면은 두 전제의 의미가 달라져가지고 결론의 참을 보장하지 못해가지고 아이 뭐야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됐었는데, 행크스의 견해에 따르면은 저런 전권 긍정식도 실제로 타당하다, 참거짓을 다 따질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엥? 지금 똑같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또 다른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의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도 똑같이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야지 행크스의 견해가 갖춰지겠죠. 만약 행크스도 끝에 가가지고 하지만은 조건문에 쓰였을 때랑 단독으로 쓰였을 때랑 의미가 좀 달라요 이러면 얘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행크스의 견해를 따랐을 때 저런 문제가 안 발생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내용은 똑같다. 이런 내용이네요.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자, 이렇게까지 읽고 그치 행크스가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라고 하고 넘어오셔도 되고요. 조금 더 따져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게 무슨 내용이라 말 좀 천천히 하자. 무슨 차이일 것 같냐? 자,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판단적 본질. 이거 속성을 부여한다, 판단적이다. 그건 위에서 등장한 정의입니다. 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건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이므로 판단적 본질을 지닌다라는 게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본질로 지니는 것이 판단적 본질을 지니는 것이고 그것이 그 문장의 내용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말이 제가 여러 번 중첩시켜서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혼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그냥 똑같은 말들을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 지문에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네, 이게 결코 판단적 본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어디 써 있죠? 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여기에서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귤은 맛있다 면에 귤은 맛있다는 우리가 귤은 맛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성을 부여하지는 않죠. 네,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표현이 귤에 맛있다라는 속성을 투여해서 뭔가를 판단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에 귤에 맛있다라는 속성이 부여되고 있다라는 판단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죠. 하지만은 그것이 전면부로 끌려 나와가지고 이것이 판단적이다라고 우리가 귤의 속성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 아니기 때문에 판단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잖아. 내용은 있는데 내용은 있는 게 맞는데 똑같이 판단적인 문장인 건데 판단적이고 참거리를 따질 수 있는 문장인 건데 단지 본질을 발현한다. 그러니까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해서 그게 판단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서 갑자기 국어 시간에 철학할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같이 한번 납득을 해보자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국어 시간 철학하는 건 중요하죠. 네. 똑같이 판단적인 내용은 지녀. 네. 여기서 마지막에 뭐야 판단적인 내용이 어느 경우에는 있고 어느 경우에는 없는 거야? 라는 오독을 하지 말자라는 게 사실 전부입니다. 네. 판단적인 내용을 지녀. 하지만 그것을 판단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한다. 뭐 귤은 맛있다라고 선언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좀 발현 안 되냐. 그러니까 판단적인 내용이 판단적 본질을 약간 숨겨놨느냐, 대놓고 드러나느냐, 판단적으로 만드는 문장인지 판단적인 문장이지만은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은 수준의 그냥 문장인 건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이죠.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부산스러운 내용입니다. 그치만은 마지막에 가서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은 결국 행크스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의 전제에 쓰인 P이면 Q이다와 P이다의 모든 P가 똑같이 판단적인 본질을 지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느끼고 두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더라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지만 결국 똑같아요. 문제 해결됐죠. 땡땡땡이라고 끝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문에서. 근데 뭐가 달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게 뭐가 다른 건지 판단적 본질을 지니면서 발현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얘기일 건지 같이 그냥 잠깐 토의해 본 것이죠. 자, 이 지문은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A어가 자기가 도덕 문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요. 그것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럴 의미를 갖는 뭐 문장일 뿐인 도덕 문장이 논리학과 어떻게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걸 행크스가 다시 해결하는 내용이 쭉 서로를 받아먹으면서 이어지는 지문이죠. 자, 해결이 되셨을까요? 자, 이러면 이 지문 독해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12번. 가에 나타난 A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자, 사실 이 지문이 저기 나와 있는 12번부터 이 눈알 굴리기라고 뭐 더 속되게는 눈깔 굴리기라고 부르는 그 풀이 방식으로는 정말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읽으셨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읽지 못하셨다면은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주셨어야 하는 지문이에요. 자,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왜요? 도덕 문장이 아니니까요.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A어의 견해가 표현적 용법으로만 네, 도덕 문장이 작성되고 도덕 용어를 표현적 용법으로 쓴 게 도덕 문장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 작성된 문장들은 진리적 합성을 갖고 도덕 문장이 아니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지문이 이 지문이었죠. 그게 가글이었죠. 그러니까 2번 처리를 위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약간 이걸 문제로까지 만든 느낌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선은 A이다. 아이패드는 태블릿 PC이다. 예시 들어드렸던 것처럼 이런 게 분석적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단순 개념이므로 선을 더 쪼갤 수 없으므로 이미 그런 도덕 용어를 분석적으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할 수 없다. 참고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은 기존의 논의와 A와 동의한 부분이었죠. 기존의 논의에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을 기술했다면 도덕 문장이 아닙니다. 표현적 용법인 경우가 도덕 문장인데 도덕 용어의 용법은 사실의 종류에 따라 어떤 사실을 기술했다면 표현적 용법이 될 수가 없고 감정을 표현을 해야 표현적 용법이고요. 기술적 용법만이 사실을 기술할 수 있죠. 사실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적 용법 밑에 표현적 용법이 있다고 다시 재구성하는 셈이 되는데 너무나도 틀린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 2, 3, 4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위에서 핑크로 표시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중요한 거에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에서 완급 조절을 하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니 도대체 애당초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한지 이것은 마치 수학 문제를 풀지 않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수학적으로 중요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수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마무리 계산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혹시 무슨 꿰뚫어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어에서는 약간 또 맥락이 다릅니다. 국어에서는 수학에서만큼 또 그런 거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는 과목이 없을 수 있죠.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그만큼 또 국어에서도 뭔가를 읽고 있는데 글이 어려워지는 지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가 나눠지면서 뭔가 한듯이 또 안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진 이유는 뭐냐? A어가 나타냈던 견해가 다시 그 후행 문장으로서 뭔가 A어의 견해가 아닌 것처럼 다시 또 재언급되고 있는 일명 뭐라고 부를까요? 약간 조금 재귀적인 구조?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서 글이 흐트러지면서 이거 위험하다. 이 시점이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때려 죽여도 느리게라도 읽어야죠. 나중에 그거를 넘기고 넘어가서 문제에 가서 내용 이해 하나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쓰는 게 더 많은 시간을 쓸 테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부분을 빠르게 읽어야 되느냐? 아니죠. 정보 처리에 들어가는 속도는 의도적으로 조절하되 정보 처리의 밀도 자체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에서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좀 천천히 낮춰서 이거 A어가 두 가지 용법을 나눴는데 한 가지 용법은 심지어 자기 견해라서 지금 이거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오독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럼 도덕 문장이나 도덕 문장이 아니다 에서 뭔가 잡으셨어야 하고요. 만약 그게 안 되셨으면요 여기서 깨지셨을 겁니다. 도덕 용어를 도덕 문장으로 읽고 도덕 문장이 분리되고 있다고 오독하는 순간 이거를 아예 못 읽게 돼요. 혹시 그 사례이신지로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확인해 보세요. 자, 갑자기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1, 2, 3, 4번에 1, 2, 3, 4번에 내려오는 논리가 모두 다 그냥 저기서 발생하고 심지어 5번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있다라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서 기인한다. 사실 12번 문제가 뭐예요? 4번 빼고 1, 2, 3, 5번이 12번 문제에 대한 해설서예요. 해설 주석입니다. 그쵸? 그런 데서 기인하죠. 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12번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데요. 그쵸?
참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12번에서 제가 뭘 강조했는지, 저 지문에서 뭘 느껴야 한다고 제가 언급했는지 그런 걸 꼭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13번 풀어봅시다.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맨 밑에 판단적이다에다가 막막막 뭐 걸고, 어떤 게 판단적이에요, 판단적이지 않아요, 이런 게 막 튀어나오던 구간인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결국 그거죠. 판단적이다라는 말은 참거리를 따를 수 있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두 가지가 동치는 아니죠. 네. 하지만은 판단적이면, 네, 판단적이라는 말하고 동치인 것은 속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니까. 판단적이면 근데 적어도 참거짓을 따질 수 있어서 전건 긍정식에서 발생하던 A어의 견해가 끼어들 때 발생하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였는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네. 이 정도 번역 되시죠? 이거 기호가 약간 이상해 보이네. 지읒처럼 보이네.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1번 선지 판단 안 하고 먼저 이런 행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3번. 자, 이걸 볼까요? 1번과 3번의 관계. 1번과 3번의 관계 어떻습니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 1번과 3번의 전반부는 똑같아요. 후반부 볼까요? 판단적이지 않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네, 1번 선지하고 3번 선지는요, 지금 이 전반부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로서 이 귤은 맛있다라는 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온 이 선지 전반부가 두 개 동치예요. 똑같습니다. 두 개 똑같은 말이고,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가 판단적이지 않다는 말이라서 후반부도 동치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1번, 3번은 아예 똑같은 말이라서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문제인데 두 개가 둘 다 맞는 말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지금. 이 정도는 바로 되셔야 됩니다. 사실은 밑에 관계가 있는 선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이 선지 읽으시면서 이걸 다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고 계셨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지문에서 그 용어로서 정의된 것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는 걸 넘어서 그냥 시각적인 독해조차도 못하고 정신없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경계심을 지니고 1번, 3번 선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두 선지가 아예 똑같은 말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셨어야 돼요. 본능적으로. 자,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아니죠. 행크스의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두 가지 경우 모두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러니까 P다로만 진술되든 P면 Q다로 진술되는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가 행크스가 말하고자 했던 거니까, 이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죠. 행크스의 문제 해결 방식 자체를 부정해버리게 됩니다.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자, 만약에 4번이 애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4번 눈가를 굴릴 수 있긴 한데 4번이 만약에 위에 세 가지 정도는 1번, 3번은 절대 못 고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행크스의 문제 해결 방식과 완전히 충돌하는 부분이라서 뭔가 위화감을 느끼고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2번을 지우고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4번을 모르겠어요. 4번. 그랬나? 이런 느낌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5번. 표절은 나쁘다. 저는 이렇게 물음표 치고 내려간다. 전 이런 기호를 자주 씁니다. 동그라미. 맞을 것 같은데 내려간다. 틀릴 것 같은데 내려간다. 모르겠는데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저는 선지에다 꼭 표시를 해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에다 표시를 안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선지를 따지고 안 따졌는지가 마지막에서 붕 떴을 때 약간 따졌던 선지를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막 또 따지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저는 생기더라고요. 시험장에서. 자, 표절은 나쁘다는 5번 선지.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이게 뭡니까? 조건문에 쓰였을 때네요. 인 조건문. 뭐? 그러면 1번, 3번에 쓰인 이거 뭡니까? P면 P이다가 P면 Q이다. P라는 내용이 P면 Q이다 해서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 P면 Q이다 해서 P이다가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 1번, 3번, 5번의 전반부가 아예 똑같은 말이네요.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제일 좋은 거는 4번을 지문 독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5번을 지문 독해 반대로 바탕으로 판단해서 아, 그럼 5번이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럼 4번이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따져서 판단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순간 어려울 때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볼래? 시험장에서 제일 쉬운 키워드 두 개 잡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1번, 3번을 사실상 힌트 나왔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래? 어느 순간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이렇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선지사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보는 태도에 입각하여서 너 어떻게 풀어볼래? 라는 질문을 뭔가 받은 느낌이란 말이죠. 평가원으로부터. 그럼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판단적이다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1번, 3번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1번, 3번? 지금 이거 틀렸는데 파랑으로 해볼까요? 파랑 처음 쓰는 것 같다. 인 조건문 not not 판단적. 이게 1번, 3번이에요. 자, 그런데 5번 인 조건문 판단적. 요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지문에서 문제가 많았어도 판단적이다라는 말을 눈까지 굴려가지고 그 정의 찾아가지고 1번, 3번 정도만 이거 뭐야 얘는 아닌 것 같은데 정도 느낌만 받았으면 5번을 보면서 얘네 두 개가 지금 서로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게 틀렸다고 확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푸는 게 뭔가 마스터피스가 아니죠. 이렇게 푸는 게 뭔가 왕도는 아니죠. 왕도. 마스터피스가 왜 나왔죠? 네. 근데 왕도는 아닙니다만 이 사고방식에서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요. 4번은 시체 부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는 그 지문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서 이 선지 보고 지문에 어디 딱 밑줄 긋고 야, 뭐 여기에다 내용 있지? 이걸 왜 못 찾았어? 이거 읽었으면은 풀 수 있잖아. 이거니까 이거지? 라고 해설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합니다. 마치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시체에 가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죽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안 죽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 간수치가 높군요. 술을 안 마시면 안 죽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밑줄 딱 긋고서 뭔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근거를 찾는 게 이 지문의 논리 전개, 이 지문이 어떤 방식으로 약간 이 글의 흐름을 잡아나가고 있는지라는 방식에서 그 표현의 원본을 찾아가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은 이 지문에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생각하실 때 그냥 그냥 굉장히 위험한 태도가 뭐냐면은 공부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줄 친 다음에 내가 이걸 집중해서 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더 집중해서 읽었어야 되는데 이걸 집중해서 안 읽어서 틀렸구나. 여기다 피드백 노트에다가 더 집중해서 읽기 3분단 첫 번째 줄 이렇게 쓰는 게 국어 실력 올리는 데 저는 아무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어 공부를 하니까 도움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고를 못했는지를 복귀하셔야지 내가 뭘 덜 읽었는지 내가 이걸 덜 읽은 이유가 뭘지를 생각하셔야지 내가 뭘 덜 읽었는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봅시다. 근데 그러니까 화자의 문장 진술이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어서 단독으로 진술되는 그렇지 않는 판단적이다. 무조건 판단적이다. 이게 조건문에 쓰이든 조건문에 안 쓰이든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든 발현하지 않든 결국 판단적이라서 참고자를 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는 행크스의 견해니까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을 마시다를 진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대신 5번이 1번, 3번과 아예 똑같은 선지고 1번, 3번이 이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를 수 없어 1번, 3번이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5번을 고를 수 있다라는 이 흐름은 기억해 두시면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4번 봅시다.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학습 활동지래요. 학자들이 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셨네요. 객관적으로 존재한 도덕적 사실이 있다. 진술 1. 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거 뭡니까? 객관적으로 존재.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진술 1과 진술 2 사실상 거의 동치. 거의 동치라는 표현 너무나도 비논리적이네요.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객관적으로 존재한 도덕적 사실.
뭐였어요? 객관적이나 사실,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게 저희가 위 지문에서 똑같은 말로 처리해둔 단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똑같이 처리해도 될까? 진술 1, 2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객관적으로 존재한 도덕적 사실이 있다면 도덕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A어의 견해였으니까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근거, 그런 도덕적 사실을 도적 문장이 기술할 수 없고 따라서 도적 문장은 진리적 합성,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지니지 못한다라는 것이 A어의 견해였으니 그것과 연결되는 진술로서 진술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진술이죠. 똑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똑같은 말들에서 각각의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전통적인 윤리학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는 말에 대해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마지막에 처리해드렸던 이거네요. 기본 가정.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저런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생각이었을 거야. 근데 A어는 그런 거 그냥 아예 없어라고 까버렸을 거야. 까버린 상황일 거야 라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렸고, 위에서 이렇게 이 지문에 6가지가 똑같아요 라는 저런 거를 이제 쭉 열거해 드렸었는데, 선지에서 이렇게 바꿔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선지에. 그러니까 지문에서 뭐 A 이렇게 나온 다음에 선지에서 A 다시가 나와버리는, 다시는 일본식 표현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A 프라임 이런 게 나와버리는. 네. 지문에서 A라고 나왔는데 선지에서 A 프라임 이래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문에서 갑은 A라고 말하고 을은 B라고 말했는데 사실 A랑 B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선지에 가서는 갑은 B라고 말했다.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여기 두 가지에서 뇌가 돌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 첫 번째 선지 변형에서는요. 첫 번째 선지 변형 A 프라임이라고 적어놓은 경우에서는 머리가 돌아가는 방식이 지문에 지금 이 전개상, 지문의 논리적인 근거상 A를 A 프라임이라고 적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갖춰졌나? 이거는 될 수도 있겠는데 정도의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같은 말을 처리해 놓고 갑이 같은 말로써 A라고 말한 갑이 같은 말로써 B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건 같은 말로써 맞는 선지지 라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14번은 사실상 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선지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옳지 않다. A어가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 사실은 있을 수 없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네.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이거 뭡니까? A어는 감정만을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학자 A어의 충돌. 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없어. 그리고 독립적일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A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지문과 맞는 말이네요. 네, 지문과 똑같은, 지문과 부합하는 진술입니다. 자,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진술 2번.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아서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선지들을 읽으면서 본인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어디에서 이 똑같은 말 처리, 동치 처리가 안 되셨는지 꼭 검토해보세요. 자, 진술 3. 전권 긍정식의 두 전제. 자, 이거 지문에서 쓰인 용어예요. 자, P면 퀴다와 피이다죠. 이 두 가지. 네.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그럼 어떻습니까? A어에 따르면 내용이 달라야 될 거고요. 하나는 감정 표현일 뿐이니까. 그리고 행크스에 따르면 아마 아닐 겁니다. 둘 다 판단적이라는 내용을 똑같이 가진다. 그래서 진리적 합성을 가진다. 참도주는 거짓을 따질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 괜찮죠? A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응?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 제가 약간 지금 방금 잘못 말했는데 A의 견해에 따르면 옳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내용이 다르다. A의 견해를 따르면 옳다라고 말한 거는 나글의 논략자들이 제기했던 의문의 맥락에서 A의 견해가 고수될 때라는 얘기지. 지금 제가 그 해설하고 지금 이게 충돌하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옳아진다라는 이야기이지 A어가 옳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것과 다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밑에서 A어가 옳다라는 표현을 써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지금 제가 지문과 이어붙인 것이지 마치 보기 해석하는 것처럼 A어가 옳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A어가 옳다라고 말할 것인지 말할 것이 아닐 것인지는 A어가 말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생각해야겠죠. 네. 자, 행크스부터 좀 봅시다.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야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A어 옳다. 내용이 다르다. 도덕 문장은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A어가 도덕 문장이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고 진리적 합성 전권 긍정 전제가 아닌 단독 진술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 A어의 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A어는 도덕 문장은 무조건 감정 표현이고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을 절대 따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학자예요. 가글 해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글 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논리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죠. 네. 그래서 학자의 견해를 헷갈리셔서 네. 4번이 판단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4번 선지를 찍지 못한 수험생이시라면은 아니면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예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부터 혼동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혼동하신 끝에 A어가 어떤 경우에는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고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안 갖는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맞나? 대충 그리고 나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4번 선지를 절대 찍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하지만 A어는 도덕 문장을 나눈 게 아니라 도덕 용어를 나눴고 도덕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도덕 용어의 표현적 용법이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독해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를 보면서 이거 A어의 견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저는 엄청나게 훌륭한 수험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5번이 아니라 4번을 찍는 느낌으로 풀었었거든요. 처음 풀 때. 네.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번의 답은 4번. A어가 생각하는 도덕 문장. 도덕 문장에 대한 A어의 견해는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A어는 저기에 대해서 옳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할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이거죠.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저게 뭐였습니까? A어의 견해, A어의 감정을 표현하는 의미로서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법으로서의 감정 표현으로서의 도덕 문장이 전권 긍정식과 충돌하면서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지 않아지는 문제. 예.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타당해야 하는 그냥 원래 타당하니까 직관적으로도 타당한 전권 긍정식이 A의 견해대로라면 직관적으로만 타당해 보이고 사실 타당하지 않아지는 그런 문제죠.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라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자, 의미 단위를 쪼개보면은요. 약간 선지가 어려우면 항상 의미 단위를 쪼개고 어디까지가 맞고 그 맞는 것들 사이에서 맞는 말이 만들어지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울 경우 그게 쉬운 선지부터 소거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남는 선지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게 실전적으로 그냥 기계적인 처리를 호흡이 떨려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기억은 실제로 A어에 대한 비판이므로 기억이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라는 말은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럼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은 저게 왜 틀린 말이 되냐? 라는 저게 비판이 되는 이유를 물어본 것인데 자, 따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시험을 보시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밑에 선지를 다 따지고 와봅시다. 만약에 이걸 내가 몰라서 내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그쵸?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게 저런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죠. 기억은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그래서 그게 일치할 때 전권 긍정식이 수립되는데 A의 견해에 따른다면 그 두 개가 달라져 타당하지 않아지죠. 네. 그래서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표현하면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죠. 2번과 3번은 이어지는 흐름에서 둘 다 맞는 말. 자, 그러면은요. 4번. 기억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밑에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은 귤은 맛있다.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 선은 A다 라는 게 귤은 맛있다라고 똑같은 게 아니지만은 만약에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뭔가 설명 완전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밑에서 제기된 논리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는 지금 A의 견해에 따르면은 감정 표현 이 안에 도덕 문장 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감정이 표현되는 문장 화자의 선호를 드러내는 등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만약에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 죄송합니다. 네. 그 목이 약간 따끔해가지고 지금 문장이 전권 긍정식에 사용될 경우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이 부정된다라는 그런 흐름에서 도덕 문장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보완 관계로 볼 때 당연히 그 귤은 맛있다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였으니까 4번은 이제 그냥 지문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으신 수험생 분들이시라면은 4번은 맞는 말일 것 같은다는 느낌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그 논리적인 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지금 그냥 짚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길게 하는 거냐? 그냥 귤은 맛있다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제기될 수 있네요.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누구의 이론입니까? 행크스죠. 행크스의 이론에 따르면은 지금 개인적 선호를 표시한다든지 도덕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전권 긍정식이 성립되지 않는 기억이라는 문제는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일치하고 그리고 판단적임으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어서 애당초 발생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5번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문제 해결 측면으로 행크스의 견해를 바라볼 경우에는 굉장히 지당하게 5번을 지을 수 있는데 이 1번을 고르는 논리가 많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당연하다고 해서 쉽지는 않잖아요. 당연한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수능 만점 맞는 방법, 서울대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서울대 의대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매일 루틴대로 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으면 일찍 일어나고 내가 공부를 했다면 부족한 점이 무엇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시면서 끊임없이 훈련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쉽지 않죠. 당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전해 나가는 것이 국어학습이자 또 수험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답은 1번 아니면 5번일 것이에요. 쌤, 5번이 지금 맞는 말이라고 해놓고 5번을 왜 못 지우십니까? 시험장에서 이 녀석 때문에 절대 못 지웁니다. 애당초 무조건 모두 전부 이런 거 선지에 있으면 이거 골라도 되나? 이런 느낌. 전칙 명제를 보면서 너무 센데 정말 골라도 되나? 시험장에서 그런 고민이 들었을 때 그럼 1번 선지를 따지러 가야죠. 왜? 그러려고 넘겼으니까. 그러면 A어에 대한 비판이 드는 이유가 전권 긍정식이 직권적 타당해 보여야 된다는 점이냐? 이거잖아요. 이거 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A어 견해. 이거는 다시 또 중복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A어의 견해가 있습니다. A어의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몇 번이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 근데 지금 지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문은 타당인데 A의 견해를 거쳐. 그러면은 타당 X 이렇게 돼. 근데 1번 선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권 긍정식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내용이 이거죠. 전권 긍정식은 원래 타당해요. 그런데 A의 의견에 따르면 원래 타당해 보이는 전권 긍정식이 타당해 보일 뿐 타당하지 않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온 내용은 이거입니다. 네, 지문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1번 선지는 뭡니까? 타당해 보이지? X에서 타당해 보이게 됐냐?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A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써 있는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이죠.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A에 대한 비판이냐? 비판이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문에 나왔던.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지문의 서술과 1번의 서술이 같냐? 라고 물어본 거죠. 아니죠. 타당해 보이면서 다양히 타당하던 전권 긍정식이 타당해 보일 뿐 타당하지 않게 되어서 비판을 받는 건데, 1번 선지의 논리대로라면 원래 타당해 보이지 않던 게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원래 말이 안 되던 게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말이 안 돼. 야, 너 원래 타당해 보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걸 왜 타당해 보이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욕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1번 선지는. 근데 그게 아니죠. 원래 타당하고 타당해 보이는 거를 타당해 보일 뿐 타당하지 않은 걸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욕을 먹는 거죠. 수능에서 이런 거 뭔가 자주 물어보는 형식의 선지는 또 아니죠. 뭔가 표현을 보면서 뭔가 그냥 이렇게 듣고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찍을 수 있는 말인데 이런 거 내가 뭔가 어색한데, 또는 이렇게 뭔가 분석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근데 분명히 이런 선지들은 존재하는데 일면에서는. 네. 그러나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잡았고 어떤 것을 못 잡았는지, 지금 전통적인 윤리학자라든지 A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A 뻔하네, 또 누가 까이고 또 까인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지문이지라고 생각했으면서 선지에 내려와서는 15번에 1번을 못 찍는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지는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답은 1번. 네, 그래서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애당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행크스가 제시한 견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15번에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왜? 이 시험지 오답률 4등인가가 15번입니다. 네. 왜요? 너무 고르고 싶잖아요. 애당초 막 이런 거. 아니, 평가원 시험지에서 애당초라는 말을 내가 봤던가? 이런 느낌으로만 접근하더라도 너무 5번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 오답이 아닌데 매력적이죠. 그게 진짜 위험한 거죠. 매력적일 요소가 없는데 매력적이에요. 왜? 1번은 따지기 어려워 보이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맞는 말 같고, 실제로 비판이 맞으니까 뭔가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뭔가 맞는 말. 실제로 비판이 맞아. 저 앞에 있는 걸 따질 수가 있나? 어떻게 따지지? 따질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근데 5번이 애당초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써 있어. 5번인 것 같은데 뭔가 5번. 예, 틀린 추론을 하게 되죠. 16번. 자, 보겠습니다. 이 세트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윗글과 보기를 비교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A어인가? 예, 지문은 무조건 보기와 연관을 맺고 보기는 무조건 지문과 연관을 맺죠. 네. 근데 위에서 A어가 감정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거기 태도라는 말도 같이 곁다리로 좀 껴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라는 느낌이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선은 옳다, 폭력은 나쁘다 보면서 태도라는 단어를 보면서 A어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약간 그 위에서 나왔던 뭐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뭐 이런 얘기와 굉장히 유사한 얘기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A어네요. A어 얘기네요. 보기에는 그냥 A어처럼 보입니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 자, 이거를 뜯어드리기 전에, 자, 일단 여기서 이런 뜻 있잖아요. 이런 뜻. 이런 뜻으로 만든 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따지기 전에 이거는 잡으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진리적 합성 없다고? 이거 A어네.
A어가 뭔가 보기로써 그 노자사상 지문에 보기에 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나오고, 네, 보기에 가서 다시 한번 지문과 붙여서 지문의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식의 보기 나오고, 네, 근데 여기에서는 A어가 다시 소환된 셈이네요. A어가 뭔가 다시 또 항변을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주관적 태도에 참거짓이 없다. 네, 보기는 A어다. 보기의 견해는 A어입니다.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1번 선지,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이거 누구 거예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이거 A어인데.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 이것도 A어의 주장인데. 네, 아니면 닮음 A어라고 할까요? 닮음 A어? 실제 A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A어라고 찍힌 게 아니니까 닮음 A어. A어와 닮음 A어는 상충한다. 어? 아닌데? 저런 문장이 태도를 표현하고 그런 문장들 참고짓 안 가진다. 진리적 합성 안 가진다. A어 건데 상충한다고? 아닐 것 같은데. 아니면 1번 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실제로 답 1번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 오답률 1등 문항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보기에 치여가지고 저 기본적인 파악을 못하고 아마 밑에 이런 뜻이라든지 저게 어떤 말이 되는지를 따지다가 결국 밑에 선지들의 매몰돼서 1번을 못 찍으신 분들이 더 많다, 또는 이 문제를 걸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겠죠. 네. 왜냐하면 걸러서 찍을 때 보통 1번 안 찍잖아요. 네. 아예 거르고 3번, 거르고 4번 이런 게 더 뭔가 왠지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일 경우에 오답률이 확 올라가 버리죠. 이런 고난도 문항처럼 보이는 문항에 대해서. 네. 실제로 고난도 문항입니다. 하지만 고난도 문항처럼 보이는 문항이라는 말은 그냥 풀기 싫은 문항처럼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을 못 찍었어요. 내가 최소한의 파악을 1번을 못 찍었어요. 그럼 어렵게 풀어야 합니다. 네. 왜? 다른 선지들을 다 따져야지 1번을 찍을 용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뜻을 한번 납득해 봅시다. 이런 뜻. A어의 견해라고 생각했을 때 A어는 지금 무엇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타당한지. 자, 지금 이거 있죠.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라는 말은 위에서 표절이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이 원래 타당해야 하나 타당하지 않아진다라는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 A어가 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게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는 건데, 이런 뜻이라는 것은 야, 너희들이 나보고 타당하지 않다 그랬지? 아니야,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야. 너희 말대로 그런 게 타당하느니 타당하지 않다느니가 아니라고 라고 A어가 얘기하는 맥락으로 독해를 했을 때 납득되십니까? 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 라는 이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라는 것은 태도로서 일관성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A어, 만약에 A어는 지금 이 견해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네, 제가 약간 과열 정도로 항상 뜯어드리긴 합니다만 그 어디에서였죠? 네, 지각보와 지문에서도 그렇고요. 네, 지금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것은 이렇습니다. 논디학자 같네. 논리학자.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거는 자, P이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따라서 이거 아마 수학 해설지에서 보셨을 표현인데,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네, 근데 A어는 네, A어 인보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자, 요런 상황인데, 자, 논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P면 Q이다에 들어간 P와 P이다가 A어 네 말대로라면 여기서는 선호를 표현하는 P1이고 여기에서는 선호를 표현하지 못하는 P2라서 P1의 참이 이것의 참과 무관해져가지고 P2의 참과는 무관해져서 두 전제가 설사 둘 다 참이라고 하더라도 Q가 참인지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 이 얘기를 하게 되죠, 논리학자들은. 자,
그런데 A형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P1과 P2를 쪼개는 느낌으로 전권 긍정식을 보라 그랬냐? 전권 긍정식처럼 보이는 이거 있잖아.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 이거 타당한데, 이 타당한 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P1, P2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자, 잘 봐라. 자선은 옳다, 그리고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 이거와 이거, 이게 똑같이 어떤 태도를 지녀. 이런 태도를 지니면서 자선이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태도를 지녀. 그러니까 이게 도덕 문장이니까 이런 태도를 지닐 거 아니냐. 그리고 자선은 옳다라고 말한 이상 이런 태도를 지닐 거 아니냐. 도덕 문장은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이런 태도를 나타내면서 이거 뭐야? 봉사는 옳다라는 태도에 반대하는 거. 이건 비일관적이지 않아? 갑자기 여기에서만 하지만 나는 갑자기 뭔가 이 두 가지 태도를 내가 갖췄지만은 갑자기 봉사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 나는 갑자기 다른 태도를 표명할 거야. 이건 비일관적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런 태도를 표현하고 너가 이런 태도를 동시에 표현할 때 너는 당연히 이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라는 이러한 태도의 일관성. 태도 앤드 감정의 일관성. 이 일관성이 바로 이 전권 긍정식처럼 보이는 도덕 문장이 쓰인 전권 긍정식의 타당하다라는 의미야.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감정 표현인데 여기서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서 이거 이상해져. 이게 아니라 봐봐. 봉사는 옳다. 이거 도덕 문장이지. 예. 그리고 자선은 옳다. 도덕 문장이지.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도덕 문장이지. 그러면은 도덕 문장 두 개가 태도를 표현할 때 다른 나머지 하나 결론으로서의 태도가 일관적으로 태도가 표현된다. 이러한 태도의 일관성. 이 태도의 일관성을 따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도덕 문장이 쓰인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라는 것의 의미야. 이 얘기죠. 되시겠습니까? 예, 에이어가 본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존 논리학자들이 자신의 견해에 대해 제기했던 전권 긍정식과의 충돌을 전권 긍정식의 자기가 도입한 견해가 전권 긍정식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대로 전권 긍정식을 설계했을 때 그것은 태도의 일관성을 표현할 뿐이라는 보기에서의 추가 서술을 함으로써 다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보기는. 자, 이게 이 보기에 대한 엄밀한 이해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2번, 3번, 5번 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엉터리 문제 같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도 오독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 페이퍼에서 검증해 오셨나요?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1번이죠. 네, 사실상 이런 참거짓이 없다와 이거 보면서 A여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뭐야? A여가 A여에 반박한다고? 1번 정도의 출제 의도를 가진 지문일 겁니다. 왜? 만약 제가 이제 수능 평가원의 위험성을 항상 강조해 드리듯이 이 지문들과 지금 보면은 이 13번부터 해서 굉장히 어떤 선지들이 지문을 충실히 읽었다면은 문제는 풀 수 있게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더 문제가 조잡해진 게 칸트 지문이죠. 네, 정말로. 네, 그 지문은 엄청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파악만 하면 성실하게 읽었으면은 또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으면은 뭐야, 문제가 주는 문제에 가깝잖아 라고 느껴지는 지문들. 예고된 형식들이죠 다. 네,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사실 이 16번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보기와 지문에 대한 어떤 식견을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확장 가능성이 매우 고난이도적으로 높은 고난이도 쪽으로 높은 보기임에도 1번을 찍고 다른 선지는 적당히 고민하고 넘기라는 식으로 난이도를 낮춘 검토진의 의견이 보이는 것만 같은 문제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뭡니까? 논리학자들의 전권 긍정식이네요.
네.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규정할 수 있다라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 것. 네, 상충하네요. 뭘 지적한 거예요? 야, 너의 주장과 너의 주장 상충하니? 네, 상충합니다. A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A어인 보기라고 썼지만 A어라고 생각하고 또는 A어와 매우 유사한 학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런 비판에 대해서 이런 네,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에 의해 비판을 받은 네, 보기의 보기와 유사한 견해를 보기의 견해 타당성은 이런 의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라고 충돌시킬 수 있죠. 반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잖아요.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3번 선지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지금 찬성과 반대란 보기의 주장과 상충합니까? 3, 4, 5번 다 근데 이걸 아마 보시고 나면은 아마 그냥 자동으로 쓱 되실 텐데 3, 4번 꼭 따져보세요. 네. 상충합니까? 자, 4번.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제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제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제가 이렇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넘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1번이잖아요. 나머지 다 맞는 말이겠지. 네.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약간 갑자기 댓글에 쌤 뭐 푸시겠으니까 갑자기 해설을 멈추시네요.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섭네요. 네, 상충하죠. 예, 이게 뭡니까?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 이거 전통적인 윤리학자잖아요. 찬성과 반대란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보기의 주장. A어죠. A어. 예, 상충해요. 네, 상충합니다. 귤은 맛있다. 선호를 표현한 주장. A어는 A어와 상충하지 않는군. 1번하고 똑같은 선지죠. 근데 여기서는 상충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좀 사실 좀 의문심장하게 좀 보셔야 하는 선지입니다. 1번, 4번도. 이게 뭐예요? 뭐야? 똑같잖아요. 전부 똑같고요.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보기 주장과 여기는 상충하는군, 상충하지 않는군. 그러면은 사실 1번과 4번을 비교해서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아까 13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쵸? 예, 맞는 말. 네, 맞는 말. 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제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적 합성이 없다라는 주장은 A어는 폭력에 대한 화제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라는 보기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A어. 1, 4, 5번 어떻습니까? 1, 4, 5번. A어는 A어와 상충하지 않는군. 1번. A어 vs A어. A어 vs A어가 아니죠. A어는 A어가 아니야. 그리고 기회를 2번이나 주네요. 4번, 5번. A어 is A어. 자, 근데 4번, 5번을 걸으면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1번을 못 찍는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 그리고 2번이 어렵고요. 3번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A어와 충돌한다는 것은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사실 이게 처리가 안 됐다는 건 사실 2, 3, 4, 5번 모두 다 A어를 소환하고 있는데 1번에서 넘기고서도 이게 A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문과 보기는 해석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었거나 해석을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니면 참거짓이라는 저런 단어들이나 감정을 태도를 표현한다라를 보면서 A어를 못 끌어왔든 뭐 진리적 합성을 못 끌어왔든 뭐 어느 쪽이든 약간 조금 상당한 흠결이 있었으면은
예,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쉬운 문제로 변해버리죠. 괜찮겠습니까? 네.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자, 되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16번까지 풀었고요. 아까 17번은 2번 B 제시하지를 골라둔 상황입니다. 자,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으로 많이 널리 알려진 지문입니다. 뭐 해겔이나 뭐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뭐 수능 뭐가 제일 인문지문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해겔이 어려운 것 같았는데 에이어가 더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칸트가 더 어려웠어요. 지문 난이도로만 보면은 저는 네, 일견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나 문제 난이도나 해결 가능성, 약간 내가 여기서 선지들의 관계라도 보면서 지문과의 최소한의 파악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이건 이건데 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개수로, 예, 문의 개수, 출입구의 개수로 따졌을 때는 에이어 지문보다 칸트 지문이 어렵다? 또는 에이어 지문이 너무너무 어렵다? 의외로 아닐지도 모릅니다. 겁먹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지문을 제가 독해하는 과정을 전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여드렸어요. 그것을 본인이 얼마나 또 유사하게 구현했는지가 충분히 공감이 되신다면은 반드시 도움받으실 부분이 있으실 거니까요. 네, 이렇게 전문항 6문제 다 풀어보았는데, 네, 자, 사고 과정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네, 천천히 또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이 지문 다시 푸실 때는 이거 절대 어렵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귤 지문 한번 뚫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설하겠고요. 네, 오늘 이번 영상은 이번에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괜찮죠? 네. 이 정도가 어려운 지문이라고 막 언급되고 국어 어떻게 해야 돼? 국어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지문인데 국어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포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난이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거 새로운 멘트 추가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사고를 위탁하지 말자. 자, 감사합니다. 끝.